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점심 한 끼 가격은 2만 원을 넘어가고 대출 이자는 매달 수십만 원씩 불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황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경제학의 재앙,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찾아올 가장 고통스러운 경제적 겨울을 준비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레벨업 경제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인 한국형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왜 이토록 힘든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든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언컨대 지금껏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가장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경제라는 건 보통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물건이 잘 팔리니까 가격이 오르고 안 팔리면 깎아주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경기는 바닥을 치고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괴물 같은 상황을 말하거든요. 정체라는 뜻의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인데 사실 이건 경제학자들에게도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자, 그럼 왜 유독 지금 한국형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걸까요? 단순히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만이 가진 아주 특수하고도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죠. 그런데 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건을 만드는 재료값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십 퍼센트씩 오르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물가가 오르니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진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동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마트나 시장 가보셨나요?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넘고 배추 한 포기 가격에 손이 떨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고착화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용 인상 압박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넘쳐서 발생한 행복한 고민이었다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이 망가지고 비용이 올라서 발생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통증인 셈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상황을 설마 하며 방치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에이, 설마 국가가 망하겠어. 나라에서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지만 여러분, 국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빚더미에 앉은 가게와 기업이 무너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발해 버리거든요. 말 그대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하필 지금 대한민국을 조준하고 있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공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1970년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일 쇼크 당시의 상황을 지금의 한국과 비교해보면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볼까요? 1970년대 오일 쇼크의 기억을 꺼내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비슷하게 흐르기 때문이죠. 당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기괴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지금의 물가 상승을 단순히 코로나 시절 풀린 돈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본질은 돈의 양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비용 자체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올랐다는 점에 있거든요. 당시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복기해 볼까요?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유 가격은 단 몇 개월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기름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죠. 공장을 돌릴 연료도 물건을 나를 트럭의 기름도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 가격이 자고 나면 올라 있었고, 사람들은 돈을 들고 줄을 서도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는 지옥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해결하면 된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금리를 올리니 빚을 내서 공장을 세운 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시작했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실업자까지 넘쳐나는 이 지독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첫 번째 원형이 그렇게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하나를 바로잡고 가야겠습니다. 많은 경제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은 금리만 올리면 언젠가는 잡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수요가 넘쳐서 발생하는 이른바 착취형 인플레이션일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널뛰어서 발생하는 비용 인상형 스태그플레이션은 금리라는 약만으로는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과도하게 올렸다가 가계부채라는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터져버리면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가혹한 암흑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1970년대 중반 서울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일기장을 들여다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제는 원자재 수입가가 20%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고 오늘은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올리겠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물건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길까 무섭고 안 올리자니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죠. 결국 이 사장님은 직원을 내보내고 기계를 멈춥니다. 이게 바로 공급 측면의 충격이 가져오는 공포의 연쇄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재료비는 오르고 배달료는 뛰는데 정작 손님들은 지갑을 닫아버린 이 상황 말입니다. 그렇다면 1970년대의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당시에는 중동 건설붐이라는 거대한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나라 밖으로 나가서 달러를 직접 벌어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가 동시에 침체에 빠져 있고 우리가 기댈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반도체는 부진하고 중국과의 교역은 예전만 못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레벨업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은 이 지점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과거처럼 국가가 고성장을 약속하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실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건가요? 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빚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아끼고 안 먹으면 버틸 수 있는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1900조 원이라는 유례 없는 가계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파도가 덮쳤을 때 배가 너무 무거워서 침몰하기 딱 좋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고물가라는 파도와 고금리라는 암초 사이에서 한국 경제라는 배는 지금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사가 주는 경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통장 잔고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공포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무서운 건 물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물가를 잡겠다고 휘두르는 금리라는 칼날이 우리를 향해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달러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워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죠.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으려니 빚이 터지는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곳은 바로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많은 분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경제에 좋은 거 아니냐고 묻곤 하세요. 하지만 그건 정말 옛날 방식의 생각입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외 직구로 과자를 사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1,000원이면 샀던 과자가 이제는 환율 때문에 1,500원을 줘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과자를 덜 사 먹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사오는 게 고작 과자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와 가스를 만드는 연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철강과 화학 원료, 심지어 우리가 먹는 빵의 재료가 되는 밀가루까지 거의 모든 것을 외국에서 사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든다는 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 때 예전보다 30%, 40%씩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물건이 해외에서 싸지니까 수출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환율 때문에 이미 폭등해 버렸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전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해외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물건값이 조금 싸진다고 해서 예전만큼 덥석덥석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환율 상승은 수출 증대라는 선물 대신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폭탄을 우리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매달 밀가루와 설탕, 버터를 수입산으로 들여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 달 재료비가 5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뛰면서 8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빵값을 30%씩 올릴 수 있을까요? 1,000원 하던 단팥빵을 1,500원에 팔면 손님들은 발길을 뚝 끊어버립니다. 결국 사장님은 자신의 인건비를 깎고 대출을 받아 버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골목 상권을 파괴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잔인한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정부는 왜 환율을 안 잡고 뭐 하느냐고요? 사실 정부도 마음이 급합니다. 하지만 환율을 잡으려면 우리 금리를 미국보다 훨씬 더 높게 올려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바로 1,9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빠져나가는 걸 막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사업을 하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이자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 내던 집이 2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그 가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자 무서워서 금리를 못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더 치솟고 수입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쪽으로 가도 낭떠러지, 저쪽으로 가도 절벽인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은행 총재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지점이고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다음 달 대출 이자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지표로 삼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복잡한 경제 용어 다 치워버리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무역 수지와 외환 보유고입니다. 우리나라가 밖에서 벌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계속 많아지고 곳간에 쌓아둔 달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 통장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달러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겉으로 드러난 통증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 통증이 우리 몸 안에 뼈를 깎아내는 과정, 즉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끌이라고 부르는 그 대출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만나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될까요? 단순히 이자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경제는 이 1900조 원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제2의 외환 위기가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가계부채와 금리의 잔인한 진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숨겨진 계산법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앞으로 닥칠 자산 시장의 거대한 변화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19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마치 거대한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1900조 원이라니 사실 체감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이걸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누어 보면 갓 태어난 아기부터 여든 넘은 어르신까지 모두가 4천만 원 가까운 빚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레벨업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은 이 숫자가 단순히 통계청 발표 자료가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빚의 규모보다 그 성격이에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대출의 70%에서 80%가량의 금리가 변하면 이자도 같이 변하는 변동금리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자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만 올려도 다음 달 휴대전화로 날아오는 이자 출금 안내 문자의 숫자가 바로 바뀌어버리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빚을 내서 실물 자산을 사두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빚의 가치도 떨어질 거라는 논리죠.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호황기 인플레이션 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는 더 들어가는데 경기가 나쁘니 내 월급은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일자리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까지 올라서 이자 부담이 2배, 3배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치가 오르기도 전에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는 가게가 속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진 잔인한 덫이에요. 실제로 제 주변에 3년 전쯤 소위 영끌을 해서 경기도에 아파트를 장만한 35살 김 과장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 이분은 연이 퍼센트대 금리로 5억 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남짓이었죠. 맞벌이 부부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4%, 5%를 넘어가더니 한 달에 내야 할 돈이 250만 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여기에 식비와 교통비 같은 생활 물가까지 40% 가까이 오르니 이제는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자를 돌려막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김 과장님은 말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뭐 하냐고 당장 오늘 저녁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것도 손이 떨린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물가를 잡자니 김 과장님 같은 수백만 가구가 무너질까봐 겁이 나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환율이 튀어오르고 수입 물가가 폭발할까봐 잠을 못 잡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제1 목표는 언제나 물가 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게가 힘들다고 해서 물가를 방치하면 나라 전체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행은 고통스럽더라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부채의 체력을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이 가능한지 혹은 원리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며 버티는 전략보다는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을 단 10,000원이라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예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부업을 통해서라도 현금의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마트 물가는 분명히 폭등했는데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 말이죠. 통계의 함정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아주 교묘하고도 영악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지갑을 더 털어가는 방식, 바로 슈링크플레이션과 서비스 물가의 역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를 넘어 우리 눈을 속이며 야금야금 우리의 자산을 갉아먹는 기업들의 은밀한 가격 인상 기술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이 되는지도요. 식탁 위 과자 봉지 하나에 숨겨진 그 소름 돋는 계산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 사 먹는 제품들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왜 이 현상을 막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느끼는 물가는 분명히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눈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가격은 그대로 두는 척하면서 내용물의 양을 몰래 줄이는 방식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즐겨 먹던 냉동 만두가 한 봉지에 10개 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8개만 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가격표에는 여전히 9,900원이라고 적혀 있으니 많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고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만두 한 알당 가격이 20%나 오른 셈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대놓고 올렸을 때 받는 저항과 정부의 압박을 피하면서도 수익성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영악한 전략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스킨플레이션이라는 더 무서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재료의 질을 낮추는 겁니다. 과자를 만들 때 쓰던 비싼 버터 대신 싼 식물성 유지로 바꾸거나 오렌지 주스의 원액 함량을 슬쩍 낮추는 식이죠. 우리 입맛은 서서히 길들여지기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는 내 자산이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식단가 상황은 더 심각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나오던 밑반찬들이 하나둘 사라지거나 추가 비용을 받는 곳이 늘어났죠. 삼겹살집에서 상추 리필을 눈치 보며 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삶을 파고든 증거입니다. 서비스 물가는 한번 오르면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자, 그럼 많은 분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정부는 이런 걸 단속 안 하고 뭐 하느냐고요. 사실 정부도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은 넣지만 기업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가스비 오르고 전기료 오르고 인건비까지 올랐는데 가격을 안 올리면 망하라는 소리냐고 항변하죠. 결국 이 모든 비용의 정화는 가장 힘없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갉아먹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통계의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우리가 매일 느끼는 체감 물가가 다 담기지 않아요. 주거비나 세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요소들이 100%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지갑은 계속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아끼고 안 쓰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경제의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는 이 시기에는 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과거에 성공 방정식이었던 부동산 불패나 공격적인 주식 투자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제부터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존 가이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금이 쓰레기가 되는 시대라고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현금은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자산이 내 가치를 지켜줄 것이며 이 위기 속에서 소리 없이 불을 쌓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물가라는 불길에 타버리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전략과 포트폴리오 재구성 전략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레벨업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과연 이 아수라장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내 돈을 묻어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이자 자영업자인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바꿔야 할 경제적 습관은 무엇일까요? 자산의 가치가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이 가혹한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흔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뭐라도 실물 자산을 사야 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과 완전히 다릅니다. 경기 침체가 함께 오기 때문에 자산 가격 자체가 밑바닥으로 고꾸라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우를 확보하는 것이 제1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레벨업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생존 가이드를 아주 세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채의 체질 개선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대출 내역을 펼쳐보세요. 연 6%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나 카드론 혹은 리볼빙 같은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자가 복리로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만약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고환전 상품이나 고정금리 대환대출을 수시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자 1% 줄이는 것이 주식 수익률 10% 내는 것보다 훨씬 쉽고 확실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비상금의 규모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키우는 겁니다. 보통은 3개월치 생활비를 권장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득이 줄어들거나 끊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때 현금이 없으면 결국 가장 소중한 자산인 집이나 주식을 최악의 가격에 팔아야 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파킹 통장이나 단기 채권형 펀드처럼 언제든 꺼낼 수 있으면서도 이자를 챙길 수 있는 곳에 생존 자금을 묶어두세요. 세 번째 단계는 투자의 관점을 공격에서 방어로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성장주나 코인처럼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자산들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환경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대신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줄 수 있는 우량한 기업들, 혹은 인플레이션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인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20% 이상 채워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달러는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우리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핵심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물가만 폭등하는 전형적인 한국형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입니다. 둘째, 19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고 있어 이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따라서 지금은 대박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부채를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지켜내는 생존형 자산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점심값이 2만 원이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그에 대한 제 최종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다 여러분의 경제 지능이 더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도 기업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냉정한 데이터와 흐름을 읽는 여러분의 눈만이 이 거친 파도를 넘게 해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액션 가이드는 오늘 밤 우리 집의 총부채 규모와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겁니다. 막연한 공포는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벨업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가장 깊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레벨업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부의 길로 향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